마르코폴로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보다 무려 한 세기나 앞서서 어쩌면 그보다 더 대단한 여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잊혀진 탐험가의 기록을 따라서 850년 전 12세기 세상의 심장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시대의 위대한 여행가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그렇죠. 대부분 마르코폴로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100년이나 먼저 유라시아 대륙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탐험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투델라의 벤자민. 그는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걸 아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덕분에 우리는 오늘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중세의 마르코폴로라고 불리는 벤자민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가 마주해야 했던 12세기 그 분쟁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새 도시, 세계의 세상을 들여다본 뒤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여행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벤자민은 대체 왜 중세의 마르코폴로라고까지 불릴 만큼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연대표를 보시면 그의 여정이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였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165년에 스페인을 떠나서 무려 8년 동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1173년에 돌아와서 그 방대한 경험을 단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길고 험난한 여행을 떠났을까요? 사실 여기엔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상인이었으니까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신앙심 깊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성제를 순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지내는지 기록하고 또 박해받던 동족들이 안전하게 살만한 곳은 없는지 찾으려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이었습니다. 벤자민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통과해야만 했던 12세기라는 시대의 풍경을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거든요. 이 문장 하나가 당시 시대를 정말 강렬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기독교 세계를 상징하는 십자가,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상징하는 초승달, 이 두 거대 문명이 정말 치열하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딪히던 게 바로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거죠. 벤자민은 바로 이 거대한 충돌에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여행해야 했던 겁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 벤자민의 여정이 정말 아슬아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2차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난 직후, 그리고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등장해서 제3차 십자군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는 패배의 쓴맛을 보고 이슬람 세계는 새로운 힘을 키우면서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벤자민의 눈을 통해서 그의 여정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방문했던 주요 도시 세 곳을 통해 12세기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또 복잡했는지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첫 번째 도시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당시엔 전 세계의 부와 물자가 다 모여들던 동방정교의 세계의 심장이었죠.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으로 쇠락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벤자민의 기록을 보니까 이 거대한 도시의 유대인이 약 2,500명 정도 살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들은 도시의 부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없었어요. 중심부에서 따로 떨어진 페라라는 특정 구역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화려함 속의 소외였던 거죠. 여기서 벤자민의 관찰력이 정말 날카롭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군사적인 현실을 이렇게 딱 꼬집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싸울 힘이 없는 여성과 같다. 실제로 당시 제국은 국방의 대부분을 외국 용병에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외부인의 눈이었던 벤자민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자, 화려했던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서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십자군 기독교 세력이 통치하던 이곳은 말 그대로 종교 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콘스탄티노플이 2,500명이었는데
성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은 고작 200명이었습니다. 네, 단 200명이요. 이 극적인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척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200명의 유대인들은 주로 염색업에 종사하면서 그들만의 작은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도시를 장악한 템플 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정말 위태로운 삶을 살았지만 신앙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곳이 당시에는 자비의 문이라고 불리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장소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바그다드입니다. 여긴 또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슬람 세계에 번성하는 수도이자 아바스 칼리프 왕조의 심장이었죠.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려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요. 예루살렘의 200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가 바그다드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이슬람 세계 중심지였던 바그다드가 얼마나 큰 도시였고 또 포용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죠. 이 4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인구만 많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벤자민의 기록을 보면 바그다드의 유대인들은 안정과 번영 그리고 명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10개나 되는 거대한 탈무드 학교에서 학문이 꽃피었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었죠. 심지어 최고 통치자인 칼리프까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고 그들의 율법을 존중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황금기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자민의 발자취를 따라서 12세기 세계를 쭉 둘러봤는데요. 그럼 이 850년이나 된 낡은 여행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벤자민의 책은 그냥 어디 다녀왔다는 식의 여행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학자들한테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도 같죠. 왜냐하면 12세기 세계의 인구, 민족, 문화를 담은 생생한 기록이자 거대한 변화를 앞둔 세상의 모습을 포착한 한 장의 결정적인 스냅샷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이 여행기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십자군 시대를 기독교나 이슬람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인 유대인의 눈으로 기록했다는 점,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각 지역 공동체의 인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상업과 문화, 갈등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이죠. 무엇보다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두 거대 세력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벤자민은 우리에게 850년 전 과거를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벤자민처럼 예리한 관찰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여행한다면 그의 기록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낯선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배우게 될까요?